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 손안의 책방지기 무진입니다. 읽지 않으면 절대 만날 수 없는 책 속 오묘한 세상. 목요일의 작가 무진의 낭독을 통해서 책 속 세상을 만나는 기쁨을 함께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독은 정이요,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시죠? 오늘 읽어드릴 책은 2020년 플리처상을 수상한 콜슨 화이트헤드의 리클의 소년들입니다. 붉은색 표지 네모 끝, 검은 그림자를 길게 들이운 두 명의 소년, 범상치 않습니다. 그 녀석들은 죽어서도 골칫덩이였다. 땅속 깊이 파묻힌 과거와 그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진실을 찾아 리클 캠퍼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출판사로부터 허가를 받고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책 소개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책 소개를 할까 합니다. 지은이는 콜슨 화이트헤드, 옮긴이는 김승욱, 출판사는 은행나무입니다. 책은 프롤로그 1부, 2부, 3부, 그리고 에필로그와 작가의 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책에 대해서 책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엘루드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마틴 루서킹의 음반을 닳도록 들으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하나의 원칙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 원칙의 형태와 소리와 의미를 만들어 갑니다. 그 중에 언젠가는 할머니 해리엇이 일하는 리치먼트 호텔에 유색인종 손님이 당당하게 현관으로 들어오길 꿈을 꾸고 라이프지에 실린 시대의 모습을 보고 감격하고 인권운동가인 힐 선생님 말씀을 통해 잘못된 일을 바로 잡는 것이 옳다고 믿는 엘루드는 그렇게 세상에 맞설 용기와 의지를 다지며 대학 진학을 꿈꾸게 됩니다. 어느 날 엘루드에게도 대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엘루드 앞에 대학 캠퍼스까지 태워다 주겠다는 흑인 운전사의 트럭에 오르게 됩니다. 그 후 얼마를 가지 않고 경찰차가 이들의 뒤를 쫓습니다. 그런 걸 훔치는 사람은 검둥이뿐이라고. 자, 책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2부의 4장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이 그에게 리클로 가라는 판결을 내린 뒤 엘루드는 집에서 마지막으로 사흘밤을 보냈다. 주 정부에서 보낸 차가 도착한 것은 화요일 아침 7시였다. 법원에서 나온 경찰관은 무성한 살림 같은 턱수염을 기른 인심 좋은 아저씨로 숙취 때문에 걸음이 휘청거렸다. 살찐 몸에 꼭 끼는 셔츠, 단추 부분이 팽팽하게 늘어난 모습은 마치 속을 채운 쿠션 같았다. 그러나 그는 권총을 찬 백인이었으므로 아무리 후줄근한 모습이라 해도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거리를 따라 늘어선 주택들의 포치에서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그 광경을 구경했다. 포치 난간을 꽉 움켜쥔 모습이 마치 밖으로 떨어질까봐 무서워하는 것 같았다. 집 안에서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는 이웃들도 있었다. 그들은 몇 년 전 소년인지 남자인지 하여튼 누군가가 끌려가던 모습을 지금의 광경과 연결시켜 떠올렸다. 그때 끌려간 사람은 이 동네 이웃이 아니라 이웃의 가족이었다. 형제 또는 아들. 게인즈빌 외곽에서 차는 고속도로를 벗어났다. 경찰관은 차를 세운 뒤 모두에게 소변을 보게 한 뒤
머스터드 샌드위치를 주었다. 아이들이 다시 차에 올랐을 때 그는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 아이들이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그는 텔리엣시 외곽의 뒷길을 따라 그 도시가 이제는 존재하지 않기라도 한 것처럼 빙 돌아갔다. 저 나무들이 뭔지도 모르겠네. 차가 잭신 카운티에 도착했을 때 엘리드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우울했다. 하계를 한번 보고 나서 그는 플랭클린의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니클이 그렇게 형편없는 곳은 아닌 것 같았다. 높은 담장에 철조망에 있는 모습을 상상했지만 이곳은 아예 담장이 없었다. 캠퍼스도 꼼꼼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무성한 초록색 나무들 사이에 빨간 벽돌로 지은 2층이나 3층 건물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다. 삼나무와 너도 밤나무가 그늘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높게 솟은 것을 보니 나이가 아주 많은 모양이었다. 엘루드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본 적이 없었다. 진짜 학교, 좋은 학교였다. 지난 몇 주 동안 상상했던 무서운 소년 가마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가 상상하던 멜빈 그리그스 기술대학의 모습과는 겹치는 것이 슬프면서 우스웠다. 상상에 비해 조각상과 기둥이 몇 개 없을 뿐이었다. 차가 캠퍼스 내의 도로를 한참 달려 중앙행정동으로 갔다. 가는 길에 보인 미식 축구장에서는 아이들 몇 명이 소리를 지르며 경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만화에서 본 것처럼 철구가 매달린 사슬에 몸이 묶인 아이들을 상상했지만 저 아이들은 잔디밭에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며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좋았어. 빌이 아주 기분 좋은 얼굴로 말했다. 마음이 놓인 곳은 엘루드만이 아니었다. 경찰관이 말했다. 건방지게 굴지 마라. 자칫 여기 관리인들한테 쫓기다가 늪에 빠질 수도. 아니면 애팔레치 출입 교도소에서 걔들을 불러오겠죠? 플랭클린이 말했다. 착하게 잘 지내면 아무 일 없을 거다. 경찰관이 말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경찰관은 직원을 손짓으로 불렀다. 직원은 나무로 된 서류함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는 노란색 방으로 그들을 데려갔다. 아이들은 교실처럼 줄을 맞춰 놓인 의자들 가운데 서로 멀리 떨어진 자리를 골라 앉았다. 엘루드는 습관대로 맨 앞줄 자리를 골랐다. 스펜서 학생 주임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들은 모두 허리를 고추 세웠다. 메이데스 스펜서는 50대 후반의 백인으로 짧게 깎은 검은 머리에 흰머리가 희끗희끗 섞여 있었다. 해리엇이 자주 말하던 진짜 꼭두 새벽적인 그는 마치 모든 것을 거울 앞에서 연습한 사람처럼 신중하게 움직였다. 너구리처럼 조붓한 얼굴에서 작은 코와 눈 아래 다크서클, 그리고 덥수룩한 눈썹이 엘루드의 시선을 끌었다. 검푸른 니클 제복을 아주 까다롭게 관리하는지 옷에 잡힌 주름 하나하나가 베일듯이 날카로워서 그 자신이 살아있는 칼날 같았다. 학교 신문인 게이터와 학교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소책자 외에는 읽을 것이 없었다. 둘 다 캠퍼스 내에서 니클의 학생들이 인쇄한 것이었다. 사진 속의 소년들은 모두 웃고 있었지만 엘루드는 여기에 온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도 그들의 눈에서 니클 특유의 죽은 눈빛을 알아볼 수 있었다. 자신의 눈빛도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싶었다. 이제는 그도 완전히 이곳의 학생이 되었으니까. 그는 천천히 옆으로 돌아 누워 한쪽 팔꿈치를 괴고 소책자를 몇 번 쭉 훑어보았다. 이 학교는 1899년에 주 정부에 의해 플로리다 소년 산업학교로 문을 열었다. 어린 범법자들이 못된 친구들과 분리되어 신체적, 지적, 도덕적 교육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 훌륭한 시민의 품성과 목적의식을 지니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마원.
그런 시민으로서 스스로 살아가는데 알맞은 숙련 기술을 갖고 품위 있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해줄 것이다. 이곳에 들어온 소년들은 수감자가 아니라 학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교도소에 갇힌 폭력적인 범죄자들과 구별하기 위해서였다. 엘로드는 폭력적인 범죄자는 모두 이곳의 직원으로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이 학교는 겨우 5살짜리 아이까지 받아들였다. 엘로드는 자려고 누워서도 이 사실을 생각하며 탄식했다. 그 아이들이 여기서 얼마나 무력했을까. 처음에 주 정부가 내어준 땅은 1000에이커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인정받은 주민들이 400에이커를 기부했다. 니클은 운영비를 스스로 벌었다. 인쇄소 설립은 어느 모로 보나 완전한 성공이었다. 1926년에만 출판으로 $25만 이윤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졸업 후 유용한 기술을 접할 수 있었다. 벽돌을 제작하는 기계는 하루에 벽돌 2만 장을 생산했고 여기서 나온 벽돌이 잭슨 카운티 전역의 크고 작은 건물에 사용되었다. 매년 크리스마스 때 학생들이 디자인해서 시행하는 빛의 축제는 몇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까지 사람들이 와서 볼 정도였다. 학교 신문에서는 매년 이 행사장에 기자를 내보냈다. 소채자를 만들어진 해인 1949년에 학교는 몇 년 전 이곳을 맡은 개혁가 트레버 니클을 기리는 뜻에서 이름을 바꿨다. 이것에 들어온 소년들은 자신의 인생이 5센트짜리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말하곤 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복도에 걸려있는 사진 속에서 트레버 니클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안다는 듯이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안다는 것을 자신도 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높은 건물들 때문에 저녁에 더 일찍 찾아와 가로등 불빛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것은 일요일 밤에 사람들에게 곧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고 알려주는 신호였다.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그뿐만이 아니었는지 술집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왔다. 그 근육질 바텐더는 금발 여대생들을 먼저 접대했다. 10중8구 미성년자일 그들은 콜롬비아 대학의 학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보다 남쪽에서 술을 마셔도 걸리지 않는지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았다. 치키가 맥주를 한 잔 더 주문했다. 그보다 빠른 속도였다. 그들은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야기 분위기가 금방 어두워져서 최악의 관리인과 감독관이 입에 올랐다. 스펜서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 그랬다가는 그가 딱따구리 유령처럼 여기에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린 시절의 두려움이 지금도 그렇게 생생했다. 치키는 지난 세월 동안 마주친 니클 아이들의 이름을 언급했다. 세미, 넬슨, 로니, 이놈은 사기꾼이고 저놈은 베트남에서 팔 하나를 잃었고 또 한 놈은 약쟁이가 됐다고 했다. 치키는 아주 오랫동안 생각한 적이 없던 이름들을 입에 담았다. 마치 치키 자신을 중심으로 나고자 12명을 모아놓은 최후의 만찬 그림 같았다. 그 학교가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학교를 나와도 벗어날 수 없었다. 거기서 사람을 온갖 방법으로 구부려 놓기 때문에 똑바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 돼. 거기 나올 때쯤에는 사람이 아주 뒤틀려 버린다고. 그래서 그는 지금 어떻게 되었냐? 그는 얼마나 구부러졌을까? 내가 64년에 나왔나? 치키가 물었다. 너 기억 안 나? 뭐? 아냐. 기한을 채웠으니 놈들을 날 쫓아냈지. 그가 실수로 과마원 얘기를 꺼냈을 때 몇 번이나 되풀이한 거짓말이었다. 애틀랜타로 갔다가 거기서 계속 북쪽으로 올라왔어. 그렇지 뭐.
여기에는 68년에 왔으니 20년이 됐네. 그동안 내내 그는 자신의 탈출이 리클에서 당연히 전설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 사이에 영웅당처럼 그의 이야기가 퍼졌을 거라고. 자신이 10대들의 세상에 맞게 조정된 스텔거리 같은 인물이 되어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치키 피트는 그가 어떻게 그곳을 벗어났는지 아예 기억하지 못했다. 만약 그가 기억에 남는 인물이 되고 싶었다면 다른 아이들처럼 예배당 신도석에 자기 이름을 새기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그는 새 담배에 불을 붙였다. 치키 피트가 눈을 가늘게 떴다. 이봐. 너랑 같이 다니던 그 녀석은 어떻게 됐어? 어떤 녀석? 그 녀석 있잖아. 기억이 잘 안 나네. 나중에 생각나겠지.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화장실로 달려갔다. 가는 길에 생일을 축하하는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여자들은 그가 화장실에 들어간 뒤 그를 비웃었다. 치키 피트와 트럼펫, 어쩌면 그가 직업적인 연주가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펑크밴드의 세션맨이나 오케스트라 단원 같은 것. 일이 지금과 다르게 풀렸다면 안 될 것도 없었겠지. 그곳에서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다면 그 아이들이 모두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병을 치료하거나 뇌 수술을 하는 의사가 됐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물건을 발명하거나 대통령에 출마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천재였을지도 모르는 그들의 재능. 물론 그들 모두가 천재는 아니었다. 예를 들어 치키 피트가 특수 상대성 이론 문제를 풀지는 않았을 테니까. 하지만 그들은 평범한 삶이라도 소박한 즐거움조차 누릴 기회가 없었다. 경주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불구가 되어 쩔룩거리며 정상이 되는 방법을 끝내 알아내지 못했다. 엘리두에게는 매일이 인생 최악의 날이었다. 눈을 뜰 때마다 그 감방이었으니까. 이 어둠 속에서 나날에 대해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누가 그를 구해주러 올까? 그는 자신이 고아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가 뒤에 남은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캘리포니아에서 꼭 찾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해봤자 소용이 없었다.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언젠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쪽지에 대해 말하는 상상을 했다. 아버지가 유색인종 병사들이 처우에 관해 지휘관에게 건넨 편지와 같은 내용이라고. 아버지는 그 편지 덕분에 전쟁 때 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리클의 많은 아이들처럼 사실 고아나 마찬가지였다. 누구도 그를 위해 와주지 않았다. 그는 마틴 루서킹 목사가 버밍햄의 감옥에서 쓴 편지를 한참 동안 생각했다. 그 편지에는 킹 목사의 내면에서 우러나온 강력한 호소력이 있었다. 한 가지 일이 또 다른 일로 이어진다. 킹 목사가 그때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행동하라는 웅대한 외침도 없었을 것이다. 엘리두에게는 종이도 펜도 없었다. 감방의 벽뿐이었다. 게다가 훌륭한 생각도 없었다. 지혜나 말솜씨는 말할 것도 없었다. 세상은 평생 동안 그의 귀에 세상의 규칙을 속삭였지만 그는 그 소리를 거부하고 대신 더 고결한 명령에 귀를 기울였다. 세상은 계속 그를 가르치려 들었다. 사랑하지 마라. 그들이 사라질 테니. 믿지 마라. 배신당할 테니. 일어서지 마라. 얻어맞고 무릎 꿇게 될 테니. 그래도 그의 귀에는 고결한 명령이 계속 들려왔다. 사랑하면 사랑의 보답이 있을 것이다. 올바른 길을 걸으면 그 길이 너를 해방으로 이끌 것이다.
싸우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그는 눈앞에 뻔히 드러나 있는 것에 결코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뽑혀 나오고 말았다. 들려오는 소리는 아래층에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뿐이었다. 고함소리, 웃음소리, 두려워서 외치는 소리, 마치 그가 가혹한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았다. 감옥 안의 감옥.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그는 킹 목사의 말을 떠올리며 고민했다. 우리를 감옥에 가둬도 우리는 여전히 당신들을 사랑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우리는 고통을 견디는 능력으로 당신들을 지치게 해서 언젠가 자유를 얻어낼 것입니다. 자유만 얻어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에 호소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얻어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승리에 또 하나의 승리를 더할 겁니다. 하지만 그는 도저히 사랑을 품을 수 없었다. 킹 목사가 그런 주장을 하게 된 이유도 그 주장을 실행하려는 의지도 이해할 수 없었다. 계단으로 통하는 문이 바닥을 긁으며 열렸다. 어두운 감방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엘루드는 또 맞을 각오를 했다. 3주가 지난 뒤에야 비로소 그들은 그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했다. 그가 아직 쇄골이가 있는 저 뒤로 끌려가 사라져 버리지 않은 것은 순전히 그 이유 때문일 것이다. 아직 확실치 않다는 이유. 하지만 이제 상황이 잠잠해졌으므로 리클은 세대를 거치며 내려온 관습과 규율을 다시 꺼내 들었다. 빗장이 밀렸다. 문간에 호리호리한 실루엣이 하나 서 있었다. 테너가 조용히 하라는 신용을 하더니 엘루드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다. 놈들이 내일 널 저 뒤로 데려갈 거야. 터너가 속삭였다. 그래, 엘루드가 말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같이 가야 해. 엘루드는 같이라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플레이클리는 그놈은 뻗었어. 쉿. 터너가 엘루드에게 안경과 옷과 신발을 건넸다. 엘루드의 사물함에서 가져온 물건이었다. 그가 이 학교에 온 첫날 몸에 걸치고 있던 것들. 터너도 제복이 아니라 검은 바지와 검푸른 셔츠를 입고 있었다. 같이. 클리브랜드의 아이들이 감사에 대비해서 삐걱거리는 바닥너를 갈아 끼웠지만 빠뜨린 곳이 몇 군데 있었다. 엘루드는 고개를 가우뚱하게 기울이고 플레이클리의 숙소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지 귀를 기울였다. 소파는 문 근처에 있었다. 조례 시간에 내내 이 소파에 누워 잠을 자는 그를 깨우려고 그동안 계단을 오르내린 아이들이 아주 많았다. 플레이클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갇혀서 2번 구타를 당한 탓에 엘루드는 몸이 뻣뻣했다. 터너가 그를 부축해 주었다. 등에는 볼록한 배낭을 메고 있었다. 엘루드는 지금 몇 시인지 알 수 없었다. 새벽 1시인가? 2시? 어쨌든 야간 당직을 맡은 감독관이 규정을 어기고 세상 모르게 골아 떨어져 있을 시간이었다. 오늘 밤에는 저기 수송부에서 포커를 친다고 했어. 터너가 말했다. 두고 보면 알겠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벗어난 뒤 두 사람은 절뚝거리며 중앙 도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뛰었다. 마침내 빠져나왔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 소개를 다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저는 이 책을 도서관에서 처음에 빌려봤습니다. 빌려보고 소장하고 싶어서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벌써 낡아졌습니다.
이 화이트헤드, 콜슨 화이트헤드는 폴리츠상 100년 역사상 이례적인 2번의 수상을 한 작가입니다. 2017년도 수상작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이어서 니클의 소년들로 인해서 2번째 수상을 한 책입니다. 정말 미국 고전으로 기록될 놀랍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읽고 싶지 않습니까? 네, 좋은 책을 보면 정말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